저는 그날 시어머니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니 5살 된 제 딸 수빈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예쁜 수빈이. 할머니 좀 봐. 할머니 왔잖아. 아이고, 이뻐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알았지? 할머니가 우리 수빈이 보러 이렇게 이사 왔어. 수빈이가 뒤로 물러서며 제 다리 뒤에 숨었어요.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그 한마디에 현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수빈이는 자기 친할머니 얼굴을 몰랐어요. 당연하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의 본심을 낱낱이 밝혀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의 잔혹하고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31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선배였고 연애 3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었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사셨어요. 남편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버님네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거든요. 손자. 시어머니한테는 그 손자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서 아들이냐? 필시 아들이어야 한다.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날 저녁 내내 아들이면 좋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임신 6개월째 검진해서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했더니 남편은 활짝 웃었거든요. 딸이면 어때? 건강하면 되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딸이래요. 남편이 전화로 알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딸이라.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었어요. 축하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고 12시간 넘게 진통하다 겨우 수빈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고 친정엄마는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는요? 안 오셨어요. 조리원에도 안 오셨습니다. 남편이 전화했거든요. 엄마, 애 낳았어. 건강한 딸이야. 조리원 주소 찍어줄게. 한번 와서 보고 가. 시어머니 대답은 이랬어요. 됐다. 바쁘다. 산모더러 몸조리나 잘하라고 전해라. 2주 동안 조리원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친정엄마가 매일 와서 수빈이 안아주시고 미역국 끓여오시고 제 손잡고 우시기도 하셨는데 시어머니에게서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조리원 퇴소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현관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빈이를 안고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수빈이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안 떼셨어요. 왔냐? 시끄러우니 얼른 방에 데리고 들어가 눕혀. 방에 넣어둬.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그 말투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한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며칠 뒤 아주버님리가 놀러 왔습니다. 형님 가족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소리부터 달랐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우리 준서. 할미가 우리 준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새 키가 이렇게 컸어? 이리 와, 할미가 번쩍 안아보자. 아이고, 이뻐 죽겠네, 내 강아지. 7살 준서를 번쩍 안아 올리시면서 뽀뽀를 하셨어요. 준서한테 사놓은 장난감이 거실 한쪽에 쌓여 있더라고요. 로봇, 레고, 운동화까지. 제가 입이 벌어졌어요. 수빈이한테는 양말 한 짝 사준 적 없는 분이. 형님리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준서만 안고 계셨어요. 수빈이는 바닥에서 기어다녔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형수님이 수빈이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수빈이도 좀 안아주세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됐다, 됐어. 쟤는 낯을 심하게 가려서 내가 안으면 울고불고 난리야. 그냥 둬라.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낯을 가리지요. 그걸 핑계로 쓰시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추석에 형님리가 오면 준서한테는 용돈 50만 원, 수빈이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넌지시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셨거든요. 아니, 제가 돈을 알아, 뭘 알아. 저런 애기한테 돈은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직 몰라도 돼. 준서가 처음 용돈 받았을 때도 3살이었어요. 수빈이는 그때 돌이 지났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를 대셨습니다. 설날에는 더했어요. 준서한테는 한복을 맞춰주시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수빈이는 사진에 끼지도 못했어요. 제가 수빈이를 안고 옆에 섰더니 시어머니가 손으로 저를 밀치셨거든요. 너희는 좀 비켜 서 있어봐. 지금은 우리 준서 독사진 찍을 거니까. 자, 준서야, 여기 할머니 봐라. 그 먼저가 끝까지 이어졌어요. 수빈이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다. 나도 우리 엄마 너무한 거 알아. 아는데 내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거들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텐데 어떡하냐?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빈이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어머니, 수빈이 돌잔치 날짜 잡으려고요. 같이 의논하고 싶어서요. 뭐, 돌잔치? 무슨 돌잔치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려고. 준서 때는 장손이라 그랬던 거고, 딸의 돌잔치는 그냥 식구들끼리 조용히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야. 준서 돌잔치 때는 호텔 뷔페 빌려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한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주방에서 수빈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언니, 나야. 아니, 글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나 봐. 딸의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자고 조르네. 조르는 거 있지. 기가 막혀서 딸년 낳아놓고 유세는 무슨 유세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와야 대접을 해주지. 안 그래? 저는 이유식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 순간 뭔가가 또 끊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나 당신이랑 이혼해야겠어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뭐,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오늘 들은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거든요. 뭐라고? 이혼? 기가 막혀서.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데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눈을 피하지 않은 게. 네, 어머니. 그 딸년 돌잔치가 그렇게 아까우시면 저희가 조용히 나가서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더는 신세 지지 않겠습니다. 이 집 당장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거지요. 나가? 네가 어딜 가? 갈 데나 있어? 볼 것 없는 내 친정으로 돌아가게. 가서 콩나물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수빈이 짐부터 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빈이를 안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수빈이를 받아 안으시고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에 제가 먼저 무너졌어요. 엄마, 나 이렇게 온 거 잘한 거 맞겠지? 그럼 100번, 1000번 잘했지.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 없어.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내 새끼. 그날 밤 친정엄마가 수빈이를 재우시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잖니. 우리 수빈이 앞으로 꽃길만 걷게 이 할미가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내 몸만 챙겨. 알았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남편은 사흘을 버텼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흘을 보내고 나서 전화가 왔거든요. 나 나갈게. 너희한테 갈게. 저는 솔직히 반반이었어요. 반은 고맙고 반은 왜 이제서야. 하지만 수빈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했고 남편이 직접 선택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 하나 끌고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한참 남편을 내려다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못한 건 아닌데 네가 늦은 건 맞다. 일어나. 그렇게 저희 셋은 친정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새 출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도 연락을 안 하셨고요. 수빈이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수빈이 첫돌이 됐어요. 친정엄마가 돌잔치를 준비하셨어요. 호텔 뷔페까지는 아니어도 동네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요. 수빈이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어요. 다들 박수치고 웃고 따뜻한 돌잔치였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친정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 수빈이 돌 선물. 봉투를 열었는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수빈이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 전등기 서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거 설마 30억짜리야.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건물 하나 팔아서 수빈이 앞으로 해놨어.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큰 거야. 친정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서 해주는 거야.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할머니한테 양말 한 짝 못 받았잖아. 내가 그 몫까지 해줄 거야.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문제는 그 소식이 새어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형수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다른 경로로 알아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남편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엄마. 남편이 저를 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내 아들. 전화 받았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쁜 손녀, 수빈이 잘 크고 있니? 할미가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다 했지 뭐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수빈이 보고 싶다고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30억 소식 듣고 전화한 거 맞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3일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현관 카메라를 확인하더니 돌아서며 말했거든요. 엄마야. 저는 수빈이를 안고 거실에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다른 손에는 인형. 아이고, 우리 수빈이.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이제 같이 살 거야. 수빈이가 제 다리 뒤로 숨었어요.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찰나 굳었다가 억지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할미가 손녀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니? 아이고, 우리 수빈이. 할머니가 우리 수빈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빈이가 태어나고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태세를 바꾸셨거든요.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잖아. 이제 괜찮아져서 온 거야. 거짓말인 거 다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어요. 수빈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수빈이한테 인형을 내밀었어요. 수빈이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야, 집 한번 으리으리하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30억짜리 집이냐? 와, 좋긴 좋구나. 첫 마디부터 집값이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온 거야? 전화도 안 하고. 아들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해야 해? 엄마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눌러앉으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참 무거웠어요.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빈이한테 뽀뽀를 하려고 하셨는데 수빈이가 피할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으면 금세 웃으셨거든요. 수빈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수빈이가 고개를 저으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즉, 이게 누굴 닮아서 이래. 그러다 수빈이가 안 보는 데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들었습니다. 언니, 나야. 글쎄, 내가 지금 그 강남 아파트에 들어와 앉아있지 뭐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가 전부 우리 수빈이 거래. 아니, 근데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걸 다 맡겨놔. 안 그래? 피부치라고는 나랑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 할미인 내가 떡하니
자리 잡고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관리.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수빈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30억 아파트를 보러 온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와 있어. 집에 눌러 앉았어. 친정 엄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집 등기는 내가 확인했어. 수빈이 앞으로 되어 있고 미성년이니까 법정 대리인은 너야. 그 여자가 뭘 해도 건드릴 수 없어. 걱정 마. 엄마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래서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래도 대비는 해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줄게. 만나봐. 이틀 뒤 저는 친정 엄마가 소개해 주신 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한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가사 전문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안경을 벗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님, 시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거 패턴이에요. 미성년 손주 재산에 접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무슨 수법이요? 첫째, 동거 기정사실화. 같이 살면서 양육에 참여한다는 증거를 만들어요. 둘째, 며느리를 밀어내고 아들을 통해 법정 대리인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셋째, 최악의 경우 손녀명의 재산에 할머니가 관리 권한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법을 몰라서 못할 뿐이에요. 주변에 누가 꼬드기면 시도할 수 있어요. 한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본심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사설 탐정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전 탐정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는데 40대 남성분이셨어요. 이름은 박 실장님. 흥신소 출신인데 요즘은 가사 분쟁 쪽 조사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며느리님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좀 조사해 볼게요. 재산 관련해서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과거 행적이요? 네. 이런 분들이 처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박 실장님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원래 수익자가 두 아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서류를 조작해서 본인 명의로 전액 수령했어요. 큰아들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어머니니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서류 조작이요? 네. 보험사 내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돈 앞에서 서류까지 조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30억짜리 아파트 앞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한 변호사님과 박 실장님, 그리고 친정엄마. 이 세 분이 제 편이 됐어요. 저는 한 변호사님 말대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남편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 집에 온 이유, 당신도 알지? 남편이 한참 바닥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수빈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란 거. 그러면 나 좀 도와줘. 수빈이 지켜야 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 뭘 하면 돼? 남편이 제 편에 선 건 큰 힘이 됐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남편이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조언대로요. 아들,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을 이렇게 두면 안 돼. 5살짜리 애 이름으로 30억을 놔두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아빠니까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네가 관리해야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그 집은 장모님께서 오직 수빈이 하나 보고 주신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녀석아, 내 마누라가 뭘 안다고 이걸 관리해. 걔가 돈맛을 알면 딴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아. 시어미인 내가, 내 애미인 내가 나서야지. 누굴 믿고 맡겨. 그 녹음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녹음 파일을 제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한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시도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돼요. 어떻게요? 미끼를 던져야지요. 시어머니가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변호사님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를 했어요. 엄마, 나도 생각해봤는데 아파트 관리 문제가 복잡하긴 하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알아볼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못 참으셨어요. 그날 오후 박 실장님의 보고가 왔거든요. 며느리님, 시어머니가 오늘 낮에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법무사요? 네. 미성년 손녀 명의 부동산의 관리 권한을 할머니가 가져올 수 있는지 상담했어요. 법무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2군데를 더 돌았어요. 3군데나 돌아다닌 거예요. 박 실장님이 3군데 방문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CCTV 캡처, 방문 시간, 상담 내역까지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무렵 시어머니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수빈이를 데리고 어딘가를 다녀오신 거예요. 수빈이가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빈이 데리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산책. 남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수빈이를 데리고 동네 사진관에 갔더라고요. 할머니와 손녀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한 변호사님이 이걸 듣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됐네요. 양육 참여 증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진, 외출 기록, 이런 걸 모아서 나중에 자기가 손녀를 돌봤다는 근거로 쓰려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었다니. 며칠 뒤 시어머니가 더 큰 일을 벌이셨어요. 제가 모르게 수빈이를 데리고 은행에 가신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있었고 저는 한 변호사님을 만나러 나간 사이였어요. 친정엄마가 수빈이를 봐주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자기가 보겠다고 해서 맡기셨대요. 돌아와 보니 수빈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모른 척 TV를 보고 계셨어요. 박 실장님한테 확인을 부탁했더니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수빈이를 데리고 은행 2곳을 방문한 기록이 나왔어요. 미성년자 명의 통장 개설을 시도했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서 실패했어요. 통장 개설이요? 수빈이 이름으로요? 네. 그리고 한 곳에서는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역시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서 거절당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5살짜리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했다니. 이건 이미 선을 넘은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 변호사님께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법무사 방문 기록, 은행 방문 기록, 사진관 방문 기록. 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내자. 다음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고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그 서류 쪼가리는 다 뭐냐? 저는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보시면 압니다, 어머니. 첫 번째 서류는 어머니께서 수빈이를 데리고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만들려다 실패하신 CCTV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법무사 사무실 세 군데를 돌며 손녀 재산관리 권한을 상담하신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녹음 파일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 서류 조작 기록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감히 나를 염탐해?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수빈이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집이 목적이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 그래서 뭐, 내가 이 집을 노렸다고 치자. 그래서 어쩔 거냐고. 이 집이 내 거야? 아니잖아. 수빈이 거잖아. 그럼 수빈이 할미인 내가 권리가 있지. 네가 있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마디였지만 시어머니가 멈칫했어요. 엄마가 수빈이 할머니 맞아. 근데 수빈이 태어났을 때 안아준 적 있어? 돌잔치 때 왔어? 30억 소식 듣기 전에 수빈이 전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없잖아. 나도 알아, 엄마. 엄마는 수빈이가 딸이라서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 그러다 돈이 생기니까 온 거잖아.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더니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 못한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할머니인 건 사실이잖아. 나도 권리가 있어. 권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겠다는 걸. 한 변호사님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 둔 게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한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내용 증명이에요. 어머니가 미성년 손녀의 재산에 부당하게 접근하려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고 향후 접근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시아버지 보험금 서류 조작건은 형님, 그러니까 큰아들분한테도 알렸습니다. 형님도 이 사실을 이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너 형한테까지 말한 거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형한테 말한 거 아니라 형이 알아야 할 걸 알려드린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치셨어요. 컵이 넘어졌고 물이 쏟아졌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 어머니야. 저는 쏟아진 물을 휴지로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수빈이한테 어머니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게 준서한테는 용돈 50만 원, 수빈이한테는 0원. 준서한테는 한복, 수빈이한테는 사진 한 장 없었어요. 조리원에도 안 오셨고 돌잔치에도 안 오셨고 이혼할 때도 막지 않으셨어요. 수빈이가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5살인데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 뒤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캐리어를 끌고 아무 말 없이 나가셨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박 실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님,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 무슨 변호사요?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려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면접교섭권. 할머니가 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손녀를 보고 싶다는 거지만 진짜 목적이 뭔지는 뻔했어요. 면접교섭으로 접근권을 확보한 다음 재산에 손을 대려는 거였어요. 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상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있잖아요. 정면으로 가봅시다. 저는 두려웠어요. 법원이라니. 하지만 수빈이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서는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손녀와의 유대를 회복하고 싶다. 할머니의 정서적 교리는 아이 발달에 중요하다. 그럴듯했어요. 법원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들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일어서셨어요. 재판장님, 청구인이 손녀와의 유대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유대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청구인이 손녀 출생 후 약 1년간 조리원 방문, 돌잔치 참석, 생일 선물, 명절 용돈 등 어떠한 교리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한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청구인이 손녀의 외조모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증여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갑자기 손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정황 자료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3곳 방문 기록, 은행 2곳 미성년자 명의 통장 개설 시도 기록, 그리고 청구인 본인이 아들에게 손녀 명의 부동산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입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한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과거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단독 수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부당한 접근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건 오해야.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급하게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재판장이 말씀하셨어요.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는 손녀에 대한 진정한 유대 형성 목적이 아닌 미성년 손녀 명의 재산에 대한 접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빈이 사진이 든 핸드폰을 꺼내서 잠깐 봤어요. 수빈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모든 악연이 정리되고 1년이 지났어요. 저와 남편은 수빈이와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신 그 아파트요. 남편은 그 사이 승진을 했어요. 퇴근하면 수빈이랑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려요. 수빈이가 아빠 얼굴이라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남편이 코가 왜 이렇게 크냐고 웃으면서요.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오시면 수빈이를 업고 놀이터에 가세요. 수빈이가 외할머니 부르며 매달리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시어머니요? 아주버님한테 들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준서한테 매달리고 계시대요.
근데 형수님도 이제는 거리를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 건을 알게 된 뒤로 형님네도 시어머니와 왕래를 줄이셨대요. 가끔 남편이 먼 곳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수빈이를 예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남편 손을 잡아요. 당신이 선택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쓸쓸하게 웃어요. 그 웃음이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이 평화를 만들었어요. 어제 수빈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 2명이야?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응, 외할머니 한 분이랑 또 한 분 계셔. 그 할머니는 왜 안 와? 수빈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저는 대답했어요. 그 할머니는 좀 멀리 사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먼 거니까요. 수빈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방 다른 놀이를 하러 뛰어갔어요. 5살은 그런 거예요. 궁금해하다가도 금방 까먹는 나이. 하지만 언젠가 수빈이가 다 자라서 물으면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줄 생각이에요. 내 외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오겠지요. 저는 오늘도 수빈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기다려요. 문이 열리면 수빈이가 신발을 벗다 말고 뛰어와요. 엄마.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져요. 수빈이의 세상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수가 흘린 눈물과 견뎌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옭아매는 사슬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 사슬을 끊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수는 해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